어머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은희는 60대 후반,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요즘 그녀의 유일한 낙은 휴대폰으로 사연들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빨래방에서 일하면서도 늘 이어폰을 끼고 살았습니다. 정말이지, 제 과거엔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하지만 최근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빨래를 개다가 갑자기 어지러워 쓰러질 뻔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빨래방 사장님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은희 이모,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큰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 받아보세요. 괜찮아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죠. 하지만 결국 견디지 못하고 큰 병원에 갔습니다. 혼자 사는 은희에게 병원은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여러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를 만나는 순간 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의사가 진찰실로 들어서는 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검사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의사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예전에 동두천 쪽에 사신 적 있으신가요? 은희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동두천이라는 지명을 들은 순간 30년 전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왜, 왜 그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요. 특히 눈매가. 여의사의 말에 은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한 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은희가 20살이던 해 자신의 운명을 바꾼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은희가 20살이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옥분이 차린 작은 방앗간에서 일을 도우며 지내던 때였죠. 시장 사람들에게 은희는 늘 화제거리였습니다. 얼굴도 반반하니 지금 시집 보내면 딱 좋겠구먼. 다 큰 처녀가 시집도 안 가고 어머니 일만 돕고 있으니 사람들은 은희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자신과는 절대 결혼할 일이 없는 사람들 이야기는 더더욱 귀담아 듣지 않았죠. 저기 떡집 아들 내미는 자유연애한다고 냅뒀더니 지금 나이가 몇이야? 시장 안악들의 수다는 계속됐습니다. 그들은 떡집 아들이 늙은 총각이 된 것을 걱정하면서도 동시에 그 집이 부자라는 사실을 부러워했습니다. 10,000평이 넘는 땅에 떡집까지 운영하는 부잣집이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은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운명을 바꿀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방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은희는 발걸음을 멈추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떡집 사장이 우리 은희 이야기를 했다네. 옥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흥미진진한 톤으로 들렸습니다. 그 집 아들이 나이는 좀 많지만 시집가면 아주 잘 살 거라고, 아들만 낳아주면 공주 대접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첫째 딸은 원래 살림 미천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은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돈이라면 눈이 뒤집혀서 딸까지 팔려고 하는 부모가 정말 부모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은희는 이불을 덮어쓰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하지만 떡집 사장 아들과의 결혼은 은희만 빼고 착착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옥분이 시장 양장점에 가서 옷을 사준다고 했습니다. 은희는 결국 어머니에게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퍼부었습니다. 갑자기 옷을 왜 사주는 건데? 은희가 물었지만 옥분은 시집갈 준비를 하라고만 했습니다. 은희가 그 사람을 제대로 본 적도 없고 나보다 10살이나 많다며 반발하자 옥분은 돈 많은 집에 시집가서 사람답게 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은희가 부모님의 대화를 다 들었다며 따져 물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팔다니. 옥분은 따귀를 때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사랑이라고,
먼 길 돌아가지 말고 지름길로 가라고 알려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 같은 건 잠시뿐이고 사람이 일단 제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캄캄한 밤이 다 돼서야 집으로 갔습니다. 제 방에는 밥이 차려져 있었고 벽에는 아주 예쁜 원피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맞춤법이 틀린 삐뚤빼뚤한 메모도 밥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어머니가 쓴 메모를 보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제 욕심만 부려서 될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은희만 희생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은희는 남편 얼굴 딱 한 번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 태수는 은희보다 10살이 많은 그야말로 아저씨였습니다. 머리숱도 없고 그냥 은희가 어리다는 이유로 좋다는 말만 했습니다. 야, 물 좀 가져와. 결혼 후 태수는 매일 외박이었고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늘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은희를 아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술이 취하면 허구한 날 똑같은 소리만 반복했습니다. 너 솔직히 나 돈 보고 결혼했지? 태수는 술만 마시면 은희가 중학교도 못 나왔다며 무시했습니다. 은희가 뭘 알겠냐며 비웃었고 자신은 사랑을 갈구하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자기 집대를 잇기 위해서 결혼했으니 돈값은 해야 한다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정말 치욕스러웠습니다. 남편 말대로 은희는 아들만 낳아주면 끝인 존재였습니다. 결혼한 후 단 한 번도 자신을 아내로서 위해준다는 건 아예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만 그러면 은희가 그나마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 대한 욕심은 시어머니를 따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희가 아들을 못 낳는다며 매일 구박했습니다. 야, 너는 왜 맨날 얼굴이 우거지상이야? 재수없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은희가 남편의 외박과 술 때문에 힘들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은희가 집사람 노릇을 잘 못하니까 태수가 자꾸 밖으로 도는 거라고 했습니다. 만약 아들을 못 낳으면 각오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은희는 처음에는 시댁이 자신의 형편을 받아들여준 것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시댁의 속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은희를 대를 이어줄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대놓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댔습니다. 당연히 태수의 분류는 은희 친정 식구들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결혼하고 겨우 6개월 만에 친정 나들이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런 소식을 가지고 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원래 남자는 이 여자 저 여자 끼고 노는 게 본래 습성이야. 친정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예쁜 양귀비가 와도 조강지처한테는 못 당하니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태수의 바람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여자를 갈아치우고 은희가 모르게 혼외자가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니라서 데리고 오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진짜 이런 남편 꼴만 보면 조강지처고 뭐고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도 아이를 낳으면 태수가 좀 마음을 잡겠거니 했습니다. 이런 은희의 바람은 결혼 10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무조건 아들이어야 한다며 온갖 미신을 동원했습니다. 딸이네요. 건강한 딸입니다. 은희가 낳은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그 아이는 정말 예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고 태수는 아예 병원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딸 낳을 거면 뭐하러 애를 가져? 시어머니가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딸은 키워봤자 남의 집 딸이고 대를 이으려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은희는 갓 태어난 서연이를 가슴에 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태수는 딸이 태어난 후 더욱 노골적으로 바람을 피웠습니다.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 날이 많아졌고 들어와도 은희와 서연이를 못 본 채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친부인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어서 둘째 가져. 이번엔 꼭 아들로. 시어머니는 서연이가 생후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은희에게 둘째를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은희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밤에 집에 들어오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둘째를 가지려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은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수가 다른 여자와 동거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남자아이라고 했습니다.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은희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들을 낳을 예정이라니 자신과 서연이는 이제 완전히 버려진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태수가 그 여자와 정식으로 결혼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희와는 이혼하고 그 여자를 새로운 아내로 맞아들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손자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은희에게 이혼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서연이는 어떻게 해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은 어차피 남의 집 식구가 될 애니까 은희가 데리고 가든지 고아원에 보내든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은희는 밤새 서연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이제 갓 돌이 지난 아이와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친정으로 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아이와 함께 거리로 나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서연이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은희를 진짜로 필요로 하는 사람은 서연이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은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결국 은희는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태수에게서 받은 위자료는 고작 5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서연이는 키우지 말고 어딘가에 맡기라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서연이를 품에 꼭 안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이혼 후 은희는 서연이와 함께 쪽방에서 생활했습니다. 50만 원으로는 길어야 두어 달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은희는 서연이를 업고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애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식당, 공장, 상점 할 것 없이 모든 곳에서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도 없고 돈도 떨어져가는 상황에서 은희는 절망했습니다.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은희에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같은 쪽방촌에 사는 분이었는데 은희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것 같았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은희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서연이를 잠깐 맡겨두고 일 좀 해봐요. 그 아주머니는 은희가 돈을 벌 수 있도록 서연이를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무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은희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은희는 그 아주머니에게 서연이를 맡기고 공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연이를 맡아주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이사를 간 것입니다. 은희가 공장에서 돌아왔을 때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서연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은희는 미친 사람처럼 동네를 뛰어다니며 서연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아주머니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수사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은희의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서연이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병원마다 가서 수소문했고 고아원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아무 일이나 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 일을 하며 겨우겨우 버텼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입은 서연이를 찾는 데 들어갔습니다. 전단지를 만들어 붙이고 사람을 고용해서 수소문하기도 했습니다. 아가씨,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주변 사람들은 은희에게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 이제 새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은희는 서연이를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계를 위해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포장마차였지만 은희의 정성스러운 음식 솜씨 덕분에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국밥집이 번창하기 시작하자 은희에게는 또 다른 희망이 생겼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넓은 범위로 서연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국밥집 운영과 함께 서연이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끝나면 매일 저녁 전국 각지로 편지를 썼습니다. 고아원, 병원, 경찰서 할 것 없이 서연이의 소식을 묻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서연이라는 이름의 여자아이 아시나요? 주말이면 국밥집 문을 닫고 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서울 시내 모든 고아원을 찾아다녔고 지방까지 가서 수소문했습니다. 서연이 나이 또래의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떤 때는 잘못된 정보에 속아 먼 길을 가기도 했습니다. 부산에 서연이와 비슷한 아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밤새 버스를 타고 갔지만 전혀 다른 아이였습니다. 대구에서도 광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줌마 또 왔어요? 고아원 선생님들은 은희를 기억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찾아와서 서연이 소식을 묻는 그 할머니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서연이에 대한 단서를 주지 못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국밥집 단골 손님들도 이제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귀를 막았습니다. 서연이가 어딘가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병원도 빠뜨리지 않고 찾아다녔습니다. 혹시 서연이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소아과가 있는 병원이면 어디든 가서 간호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10년 전쯤에 서연이라는 아이 온 적 있나요?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서 기록도 사라지고 직원들도 바뀌었습니다. 은희의 질문에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길에서 서연이 또래의 여성을 보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뒤에서 불러보기도 하고 앞으로 가서 얼굴을 확인해 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서연이가 아니었지만 은희는 그럴 때마다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누나, 정말 예쁘세요. 저랑 사귀어 주세요. 국밥집을 운영한 지 3년째 되던 해, 은희에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민호라는 그 남자는 또래보다 젊어 보이고 말도 달콤했습니다. 매일 국밥집에 와서 은희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은희도 경계했습니다. 자신보다 나이도 어려 보이고 무엇보다 서연이를 찾는 일에만 온 마음이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나 혼자 이런 힘든 일 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호는 서연이 이야기를 듣고도 이해한다며 자신도 함께 찾아주겠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20년 넘게 외로웠던 은희에게 민호의 다정함은 단비 같았습니다.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고 결국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민호와 결혼한 후 처음 몇 달은 행복했습니다. 민호는 국밥집 일도 도와주었고 서연이를 찾는 일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은희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본색이 드러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반년 후 민호는 국밥집 통장을 관리하겠다며 은희에게서 빼앗았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봐, 돈 꿍쳐놓은 거 있지. 민호는 매주 은희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자금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아예 핑계도 대지 않았습니다. 은희가 거절하면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민호가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은희와의 결혼은 중혼이었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민호는 돈 많은 여자를 노린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은희가 국밥집에 갔을 때 가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모든 기물을 팔아치우고 사라진 것입니다. 은희가 20년간 모은 돈도 국밥집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저에게만? 은희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서연이를 잃고 이제는 모든 재산까지 잃었습니다. 50대가 된 은희에게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또다시 일어섰습니다. 서연이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작은 빨래방에서 일하며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속도는 느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연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은희는 60대가 되었고 서연이를 잃은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제 정말 포기하라고 했지만 은희의 마음속에서 서연이는 여전히 2살짜리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희의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빨래방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 쓰러질 뻔했습니다. 평소 병원 갈 일이 없던 은희였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몸이 이상했습니다. 이모,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큰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세요. 빨래방 사장님도 걱정할 정도로 은희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은희에게 병원은 무서운 곳이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서연이를 찾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질 테니까요. 은희는 마음을 다잡고 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0년간 서연이만 생각하며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이제 와서 몸이 아플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며 은희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사를 만나는 순간 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두천이라니. 이럴 수가. 병원 진료실에서 여의사가 동두천 이야기를 꺼낸 순간 은희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전 그곳은 은희가 첫 번째로 서연이의 흔적을 찾았던 곳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서연이를 데리고 사라진 후 처음 발견된 단서가 바로 동두천이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서연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은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이. 그 이름은 은희가 30년간 부르며 찾아다닌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30대가 된 여성 앞에서 은희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서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찾던 아이와 비슷한 나이 같아서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의사 서연은 은희를 더욱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은희의 눈매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어머님 30년 전에 아이를 잃어버리신 적이? 서연의 질문에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도 놀라며 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2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동두천 지역에서 발견되어 고아원으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고아원 원장님이 들려준 이야기로는 어떤 여자가 아픈 아이를 데리고 와서 치료비가 없다며 맡기고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가지고 있던 것은 서연이라고 적힌 작은 목걸이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목걸이 이야기를 들은 순간 은희는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은희가 서연이에게 직접 만들어준 목걸이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선물은 못 해줬지만 헝겊에 이름을 수놓아서 만든 소중한 목걸이였습니다. 그 목걸이, 지금도 가지고 계세요? 은희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고 해진 헝겊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나 색은 바래었지만 은희의 서툰 바느질 솜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희도 서연을 꼭 안으며 30년간의 그리움을 쏟아냈습니다. 모녀는 병원 진료실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줘서 고마워요. 서연은 고아원에서 자라면서도 늘 엄마를 그리워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된 것도 언젠가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아픈 엄마가 병원에 오면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운명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은희가 아파서 병원에 왔고 그 담당이가 바로 서연이었던 것입니다. 30년간의 기나긴 찾기가 이렇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회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은희의 검사 결과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녀가 함께할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서연은 은희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30년간 혼자 지낸 은희에게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살 수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은희에게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많았습니다. 태수와의 강제 결혼, 민호의 배신,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이를 잃었던 그 끔찍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소중한 시간 버리지 말자. 은희가 말했습니다. 태수도 이미 늙었을 것이고 그 시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과거에 매달리기보다는 앞으로 서연이와 만들어갈 추억이 더 중요했습니다. 서연은 은희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공부에만 매달렸던 이야기, 의대에 들어가서 고생했던 이야기, 의사가 되어서도 늘 엄마를 그리워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정말 외로웠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주말이면 가족들이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서연이는 혼자 방에서 목걸이만 바라보며 엄마를 그리워했습니다. 밤마다 목걸이를 만지며 엄마가 언젠가 찾으러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입양을 권했지만 거부했어요. 여러 가정에서 서연이를 입양하고 싶어 했지만 서연이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진짜 엄마가 아닌 다른 엄마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고아원 선생님들은 고집불통인 아이라며 혀를 찼지만 서연이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도 서연이는 책만 읽었습니다. 언젠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엄마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습니다. 의대에 들어간 것도 엄마 때문이었어요. 서연이가 의사를 꿈꾼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엄마가 아프면 병원에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되어 많은 환자들을 만나다 보면 언젠가는 엄마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의대 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편견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겨우겨우 버텼지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걸이를 보며 버텼어요. 밤늦게 공부하다가 지칠 때면 목걸이를 꺼내 보았습니다. 엄마의 서툰 바느질 자국을 보며 엄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다시 힘이 났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된 후에도 서연이의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많은 여성 환자가 오면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혹시 이분이 엄마일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동료들은 서연이가 환자들을 특별히 잘 돌본다며 칭찬했지만 서연이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엄마를 보는 순간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30년간 그리워했던 얼굴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의 충격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엄마의 눈매를 보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은희는 서연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서연이를 찾느라 고생한 것보다 서연이가 혼자 버텨낸 시간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이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엄마 목걸이 덕분에 제 이름을 알 수 있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고아원에서도 그 목걸이만큼은 절대 버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엄마와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실마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은희는 친정어머니 생각도 났습니다. 비록 딸을 팔려고 했지만 그것도 나름의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친정어머니도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아요. 서연이 은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30년간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만큼은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했습니다. 은희는 빨래방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서연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은희는 완전히 놀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이의 병원 근처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만든 반찬이에요. 서연이 동료 의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딸이 엄마를 자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희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은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연이가 끓여준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30년간 꿈꿔왔던 평범한 모녀의 일상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듣던 사연들도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자신처럼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에 더욱 공감했고 희망을 잃지 말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입니다. 정말이지 제 과거엔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어요. 은희가 다시 그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연이와 함께하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